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옥빛고등학교 3학년부 사회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창체 시간엔 뭘 할 거냐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이벤트가 있죠. 네, 뭐냐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 선거 유권자 교육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권 연령이 주어지는 연령은 몇 살부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18세부터입니다. 네, 18세부터고,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8세는 만 나이겠죠.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말을 안 해도 모두 다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선거에서는 2007년, 여러분이 2007년생이죠? 2007년 6월 4일생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원래부터 고등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선생님 때는 19세부터 참여할 수 있어서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꾸준히 이제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들도 우리 중요한 어떤 공동체의 결정에 어떤 이슈로 포함이 돼야 될 어떤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주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교육의 수혜자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어떤 관련된 문제인 경제, 불평등 등등과 관련해서 이 친구들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그러나 아직 고등학생들은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은 미성숙하다. 이런 의견이 꾸준히 이렇게 대립이 됐었어요. 자, 그러다가 아니야, 고등학생들도 정치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영이 돼서 2019년에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2020년부터 만 18세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나라들과 같이 만 18세에 부터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인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의 주인공, 이 민주주의를 만든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민주주의의 주인공,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의 주인공은 항상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든 이런 민주화 운동들, 4.19 혁명,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6월 민주화 항쟁, 모두 다 학생이 주인공이었어요. 뭐 4.19 혁명, 6월 민주화 항쟁 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 모두 다 학생이었죠. 그래서 뭐 대학생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 고등학생들도 동맹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주인공은 언제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또 선거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민주선거의 원칙을 지켜서 선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우리 선거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인데요.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이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 선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좀 어려운 계층 등의 일정 계층은 선거에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이런 원칙은 이제 평등 선거라고 합니다. 자, 평등 선거가 필요한 이유는 이 반대말이 차등 선거예요. 한 표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투표의 가치는 한 표는 한 표의 가치를 갖고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보다 어른이니까 오늘 선생님이니까 내 한 표는 두 표의 가치를 갖는다 하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한 표의 가치를 갖는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우리나라는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이거는 직접 선거입니다. 자, 직접 선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간접 선거죠. 자, 간접 선거. 예를 들어서, 야, 누구야? 선생님이 지금 너무 귀찮으니까 너가 지금 선생님 대신에 한 표 행사하고 와라 하면은, 선생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 선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밀 선거예요. 자, 비밀 선거는 내가 한 표를 행사한 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데, 비밀 선거의 반대말은 공개 선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선거를 했지만 이런 공개 선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공개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내 뜻대로 투표를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 국가에서는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선거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올해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이 선거일 본일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는 선거는 어떤 선거일까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대통령 선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일일 텐데, 그럼 투표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 자,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투표는 선거일 본일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오전 6시부터 이번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선거일 본일에 선거하려면은, 어,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너무 이제, 어, 딱 맞춰서 가진 마시고, 좀 이 날에도 여유 있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일 본일에는 이제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지정된 내 투표소는 내 주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주소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표소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우리 학교 같은 이런 관공서 같은 데가 투표소예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어, 자, 이 투표소가 그러면 내 지정된 투표소가 어딘지는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내 투표소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입력하면은 여러분들의 투표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그런 인터넷 지도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생년월일만 검색하면은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데 선거일 전후로 해서 엄청 많이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거일 본일에만 투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선거일 본일에 이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선거일 본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업상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선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제였죠. 이제 5월 29일 목요일부터 5월 30일 금요일, 오늘까지 이제 사전투표가 운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사전투표를 할 친구들은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로 가면 돼요. 자, 사전투표소는 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사전투표소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일단 양주시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가져왔는데, 일단 우리 옥정동에 있는 게 뭐 여러분들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우리 옥정동 같은 경우에는 옥정 1동 행정복지센터 3단지 옆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랑 그다음에 우리 호수 스포츠센터 2층에서 사전투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전투표는 취지에 맞게 본인이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고 혹시 투표일 본일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혹은 뭐 본인의 거주지 말고 다른 지역에 가는 친구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일 당일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지정된 본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좀 주의사항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처음 하기 때문에 자,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자, 먼저 일단 본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서명을 하고 혹은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뭐 관내 선거인 그러니까 그
선거지, 그 투표소가 설치된 선거 구역에 사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관내 선거인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관내 선거인, 그 밖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랑 뭐 입장하는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뭐 신분증을 주면은 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에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뭐 관내 할 거 없이 애초에 그 투표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주소를 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신분증을 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고 투표 용지를 수령해서 어, 기표소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투표함에 투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선거가 완료가 되고요. 아마 당일에 그 선거 안내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잘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우리 신분증을 꼭 챙겨야 돼요. 신분증. 자, 신분증은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발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뭐 없는 친구들은 여권, 그리고 학생증. 자, 학생증도 사진이랑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증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알기로 우리 학교 학생증은 이것이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증도 공인신분증명서로서 선거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운전면허증 당연히 가능해요. 자, 그리고 자,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안 됩니다. 자, 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투표소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투표소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곳을 정말 도장 찍는 곳을 기표소라고 합니다. 자, 이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모두 다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그 선거법에 위반된 어떤 뭐 인증샷 행위 이런 거는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투표소 밖에서 찍은 거, 그거는 이제 뭐 SNS나 이런 데 게시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가능합니다. 네, 투표소 밖에서, 기표소 밖 말고 투표소 밖이에요.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선거 전반에 대해서 상식을 좀 충전하는 타임을 가질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내년에 졸업하고 성이 되면은 어디에서도 알려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식을 충전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이거 절대 이제 우리 비밀 선거의 원칙이 있으니까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선거소에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찍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가져온 도장이라든지 뭐 연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번만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네모칸 안에 찍도록 잘 조준해서 찍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 이건 상식인데, 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표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뽑는 이제 대통령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맞아요. 의원 뽑습니다. 국회의원 뽑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년에 뽑을 거예요. 아, 내년이 아니다. 자, 2028년에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관한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보통 대선이라고 하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국민총선거다 해가지고 총선이라고 하고 지방선거를 줄여서 지선이라고 해요. 자,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자, 이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하는 선거가 바로 이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어떤 상식을 우리 조금 더 몇 가지, 특히 이제 이번 선거와 주목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는 건지 좀 알아야겠죠.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국가의 원수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국가의 라이벌이란 뜻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자국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외국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을 갖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자, 우리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런 여러 행정 각 부서가 있죠. 그런 부에 제일 위에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갖냐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자,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통령의 밑에서 이렇게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국무위원은 뭐냐면 대통령이랑 함께 국무회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하는 사람이고, 보통 이 국무위원은 보통 이 행정각부의 장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그렇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일까요? 자, 대통령의 임기 그 기간은 총 5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5년 단임제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연임제나 뭐 중임제, 뭐 미국 같은 그런 중임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단임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최소 조건이고, 자, 이게 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또 특별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럼 여러 후보 중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제일 많은 표를 단순하게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거를 단순 다수제, 상대 다수제라고 해요. 절대 다수제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높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사례가, 이 한 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2008년 6월 4일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 때, 정말 딱 한 표의 차이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말 여러분의 소신껏 그 투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이 거리될 때. 자, 거리라는 거는 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이런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리될 때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선생님 분명히 대통령이 그 5년 단임제라고 해서 기간이 5년인데, 저번 대통령 선거는 분명히 2022년에 치러졌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2027년에 치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25년에 치러졌죠? 자, 그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우리 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가,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비었기 때문에 지금 탄핵된 후로 딱 60일 지났을 때 지금 6월 3일에, 지금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는 부득이하게 이제 2025년에 치러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자, 대통령 선거에서 받을 수 있는 투표용지 수는 총 한 장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성인이 돼서 할 선거에서 좀 당황해 하실까봐 이 밑에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2028년인데, 여기선 또 총 투표지 몇 장 받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표지 총 두 장 받아요. 어떻게 두 장 받을까요? 자,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후보자, 뽑고 싶은 후보자 본인한테 뽑는 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두 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려운 퀴즈. 자, 이거 각 반에서 맞춘 친구 있으면은 선생님이, 정답 말하기 전에 맞춘 친구 있으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간식을 줄게요. 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여러분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투표용지 총 몇 장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7장 받아요. 자, 일단 교육감 한 장, 그다음에 이거 해서 3장이 아니라 자, 광역자치단체,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장 뽑아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의원 뽑아야 되는데 의원이 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어, 이제 지역구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경기도에만 사는 게 아니죠. 경기도 양주시에 살죠. 그런 양주시 같은 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시군구. 그래서 얘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아요. 양주시장, 서초구청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의원이 있겠죠. 자, 의원도 마찬가지로 얘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장을 뽑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알아두시고, 당장 내년이 됐을 때 하니까, 우리 옥비고를 졸업한 명문 옥비고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좀 첫 지방선거 때 당황해 할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20살 때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건 역대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자, 저번 선거는 77.1%, 그 다음에 저저번 선거는 77.2%의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올해는 이제, 몇 퍼센트 투표율을 최종 투표율을 기록할까? 참 궁금한데요. 자, 투표율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은, 높은 투표율로 당선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국민을 더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이 더 많다고 뛸 수 있고, 거기에 또 정당성이 더 많은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지, 되도록이면 이제 높은 투표율이 기록이 되는 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올해 투표율은 최종 투표율 얼마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참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도 있었던 또 요즘이었는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근거를 담아서 친구들이랑 함께 뭐 예상 최종 투표율 등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건강하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받은 학습지에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자, QR코드에 투표율 예측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자, 휴대폰을 열고 QR코드를 접속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 최종 투표율과 그다음에 분석 근거를 작성하라고 이제 설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나름 소신껏 작성해 주세요. 자, 이거는 상세하고 논리적이고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학생들 그다음에 정말 나름대로 논리적인 분석을 해서 높은 그런 적중률을 보인 학생들, 투표율뿐만 아니라, 투표율 예측뿐만 아니라, 정말 거짓말 아니라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에 좀 열심히 참여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맞춘 친구랑, 그 다음에 또 정말 우수한 분석 근거를 제시해준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이 유권자 교육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런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급 내에서 자발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의해보고 발표를 해보면은 더욱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을 인터뷰해본다든지 아니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과 선생님, 친척들, 친구들, 여러 연령대별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하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뭐 개헌안을 제안해본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반에서 뭐 토론을 해도 되고 발표를 해도 되고 보고서를 써도 되고 뭐 그런 활동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의 유권자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1월 1일생 친구들부터 6월 4일생 친구들까지 자, 투표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지 못하게 된 친구들도 당장 내년에 또 선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처음이란 건 언제나 소중한 것 같아요. 뭐, 첫사랑, 뭐, 새내기, 처음 학교 등등등. 이런 처음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첫 투표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첫 투표를 함으로써 각자 여러분들의 소신과 투표를 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런 소중한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의 그런 첫 투표, 우리 명문 오빛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투표율 한번 예측해보고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해보세요.